반갑습니다. 돌집사TV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화물 운송 종사 자격증 3과목 볼 거고요. 자, 이 영상도 마찬가지로 어려운 용어를 많이 빼기 위해서 제가 많이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거 이해를 해서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무조건 외운다기보다는 이제 개념 자체를 이해를 해서 공부를 하는 방식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운전을 하시면서 들으실 분이나 이제 일하시면서 들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스크립트 자체에 설명을 많이 적어 두었으니 최대한 잘 열심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통사고의 3대 요인입니다. 자, 3과목이 안전 운행인 만큼 이제 운전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문제가 많이 출제되는 파트죠. 자, 집중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통사고의 3대 요인, 첫 번째 인지적 요인이 있습니다. 인지적 요인이란 사람에 의해서 발생하는 요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운전자의 신체적 요건에 따릅니다. 신체 요건이라 함은 컨디션이나 심리, 습관, 태도, 성격, 생리적 요건에 모두 해당합니다. 이런 인지적 요건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차량 요인이 있어요. 차량의 장치, 부품, 고장 이런 상태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요. 차량의 적재물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다라는 차량 요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도로 환경 요인이 있는데요. 도로 요인과 환경 요인의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도로 요인은 도로의 구조, 노면의 상태, 도로폭, 차선 수나 안전 요인에 해당해서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고요. 환경 요인은 자연환경, 사회환경, 구조환경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자, 네 개죠. 자, 자연환경은 일단 기상 상태나 날씨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교통환경은 교통량이나 교통 상황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회환경, 시민의 교통의식, 교통단속 등 이렇게 돼 있고요. 구조환경, 교통 여건이 변화, 혹은 운전자의 사고, 사건 등에 따른 환경 요인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하자면 교통사고의 3대 요인은 인적 요인, 인지적 요인, 그리고 두 번째 차량 요인, 세 번째 도로 환경 요인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환경 요인에는 자연환경, 교통환경, 사회환경, 구조환경 이렇게 네 가지가 추가로 있다라는 거 시험 문제 내기 딱 좋겠죠. 자, 그리고 보통 사고는 추가로 이 말씀드렸던 3대 요인 중에 두 가지 이상이 복합되면서 이제 발생을 한다는 내용까지 있습니다. 자, 운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볼게요. 첫 번째 이제 신체, 생리적 요인이 있겠죠. 아까 교통사고의 3대 요인 중에서 인적 요인과 같은 내용입니다. 이제 피로나 피곤도, 약물, 질병 등에 발생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운전에 영향을 미치는 게 또 심리적 요인이 있습니다. 내 흥미나 욕구, 정서, 성격 이런 것들 상관이 있나 싶긴 하지만 나 빨리 가고 싶다 이런 것도 내 성격에 해당되겠죠. 그리고 시각 특성이 있습니다. 자, 시력 특성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기준이 있네요. 자, 제1종 운종면허는 두 눈을 동시에 뜬 사람의 시력이 0.8 이상이고 양쪽 눈은 각각 0.5는 넘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만일에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상태라면 다른 한쪽이 0.8은 넘어야 되고요. 수평 시각은 120도 이상, 수직 시각은 20도다. 그리고 중심 시야는 20도 내에서 암점 또는 반뱅이 없어야 한다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숫자만 외워주시면 돼요. 자, 0.8 이상이고 각각 0.5 넘어야 되고 한쪽 눈이 보지 못한다면 다른 쪽이 0.8 넘어야 되고 수평 시각은 120도 이상, 수직 시각은 20도 이상, 중심 시야도 20도 내에 암점 또는 반뱅이 없어야 된다라는 것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2종 운전면허의 시각 특성을 보면은 두 눈을 동시에 뜬 시력이 0.5 이상이면 되네요. 자, 그렇다면 다른 눈을 보지 못하는 경우는 다른 쪽이 0.6이면 된다. 아까 1종 면허는 0.8이었죠. 자, 이런 차이 보시면 되고요. 추가로 이제 붉은색, 녹색, 노란색은 1종, 2종 모두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신호등 때문에 그런 거겠죠. 자, 그리고 속도와 시야는 반비례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동차의 속도가 점점 빨라질수록 시야는 좁아지고 흐려진다 라는 특징 요거 머릿속에 잘 담아주시면은 이 내용 가지고 다른 문제도 풀 수 있으니까 요거 잘 머릿속에 담아주세요. 자, 그럼 교통사고의 원인과 요인에 대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접적 요인이 뭐가 있냐? 자, 간접적 요인은 일단 교통사고를 용이하게 하는 요인이에요. 즉,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요인과는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차량 운전 전 점검 승감이 없는 경우, 그리고 무리한 운행 시간의 계획, 그리고 안전지식, 사고에 대한 무개념은 간접적 요인에
해당된다. 즉,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운이 좋았다면 사고가 안 날 수도 있는 요인들이에요. 간접적 요인은. 그렇다라는 것은 교통사고를 용이하게 하는 요인이다 라는 개념에 대한 이해와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중간적 요인 볼게요. 중간적 요인도 마찬가지로 교통사고를 용이하게 하는 요인이긴 한데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자, 운전자의 지능이나 성격, 심리, 그리고 불량한 운전태도, 습관, 음주, 과로, 핸드폰 등 운전을 하면서 보통 딴짓을 하는 게 중간적 요인의 개념이다, 느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직접적 요인을 봐야겠죠. 자, 요게 바로 사고를 발생시킨 요인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신호, 과속 등 법규를 위반한 경우 이미 사고가 발생됐겠죠. 자, 운전 조작의 미흡, 운전을 못한다는 거죠. 실수, 잘못된 위기 대처 등의 요인들이 이제 직접적 요인, 사고를 발생시키는 요인이다 라고 개념 나눠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내용도 이제 자주 나옵니다. 자, 교통사고의 심리적 착각 요인인데요. 자, 언제, 어떤 걸로 우리가 착각을 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먼저 크기의 착각이 있습니다. 자, 어두울 때, 어두운 경우에는 가로폭보다 세로폭이 더 넓다라고 판단을 한대요. 아, 되게 신기하죠? 그리고 원근의 착각, 자, 작은 것과 덜 밝은 것은 멀리 있다라고 느낀다고 합니다. 자, 경사도 마찬가지인데요. 작은 경사는 실제보다 작게, 큰 경사는 더 커 보인다라고 합니다. 이런 경사의 착각이 있고요. 속도의 착각, 좁은 시야일수록 빠르게 느껴지고요. 대상이 멀리일수록 느리게 느껴지죠. 또 다 생각해보면 그러네 싶죠. 그리고 상반의 착각 개념이 좀 있는데 주행 중에 우리가 급정거 하면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 같다. 즉 요거는 뭐냐, 내가 지하철을 타고 있는데 반대편 지하철이 움직이면은 가끔 내가 움직이나 라는 착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같은 물체라 해도 큰 대상들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더 작아 보이는 경향이 있다. 이런 게 상반된다라고 얘기하죠. 그 개념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교통사고 심리적 예측 실수가 가끔 있는데요. 이거 굉장히 우리가 자주 하는 실수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감정이 격양되어 있거나 고민거리가 있을 때 사고가 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시간에 허덕이는 경우, 빨리 가야 되는데 라고 하다 보면 사고가 날 수도 있겠죠. 즉, 운전에 집중하지 않은 경우가 이제 심리적 예측 실수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보행자의 교통사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이죠. 2016년 조사 기준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가 38.9%인데 이게 미국, 프랑스, 일본보다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 자, 요 중에서도 대부분의 사고는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에 발생한다고 하니 한번 눈여겨서 봐주시고요. 보통 보행자의 사고는 대부분 인지 부족에서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주의를 살피지 못하는 상황을 야기하는 모든 상황에 해당됩니다. 즉, 내가 걸어가면서 핸드폰을 보고 있다거나, 내가 걸어가면서, 오늘 뭐 먹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사고가 난다라는 거죠. 자, 이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말들이 이제 문제로 나옵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그 문제를 보고, 이거 뭔가 인지 부족 내용 같은데?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때, 정답을 체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더 효율적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어떤 내용들이 있나 볼까요? 자, 여기 있네요. 술에 취하거나 급하게 걷거나 다른 생각을 하며 걷는 경우 이런 것들이 이제 주의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발생하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 즉 이게 보행자 사고는 인지 부족에서 오고 있다라는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음주 한번 볼까요? 음주 내용. 자, 음주는 보통 차량 단독의 사고의 경우가 높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음주운전이 운전을 잘못하니까 그러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습관성 음주자의 체내 알코올 농도는 더 빨리 정점에 달한대요. 보통 사람들보다. 자, 여자는 음주 30분 정도면 정점에 달하고요. 남자는 1시간 후 정점에 도달한다고 하니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유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교통약자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고령자 그리고 어린이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먼저 고령자는 행동이 신중하여 모범적 교통생활인의 자질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험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체적 감지 기능이 약화되어 회피 능력이 낮은 상태이죠. 과속은 하지는 않지만 반사신경이 둔하고 돌발 사태에 대한 대응력이 미흡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유의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고령 운전자 분들에 대한 특징을 정리해 보자면은
좁은 길에서 대형차를 만난 경우에 불안감이 상승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각이나 청각, 이런 사고 신경 능력, 근육에 관련된 능력들이죠. 이런 능력들이 저하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보행 행동은 궤적이 흔들려 사선으로 걸으시거나 도로 중앙부로 걸으시거나 거리의 포스터나 간판을 보면서 걷는 경우가 많으시기 때문에 소리 나는 곳을 잘 주시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들 다 유의해서 운전을 해야겠죠. 즉, 고령 운전자분들에 대한 출제, 시험 문제는 신체적 기능 저하에 대한 내용이나 인지력 저하, 그리고 반응 저하에 대한 내용으로 자주 출제가 되고 있으니 잘 읽어보시면서 개념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교통약자 중에 이제 또 어린이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린이도 사실 거의 고령자분들과 비슷한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추가되는 게 이제 부주의, 주의력 부족, 판단력 부족, 단순한 사고방식에서 약이 된다. 라는 것들에서 나오는데, 요거는 우리가 알고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호기심과 어른들의 추상적인 말에 대해서 사고가 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자, 우리는 아이들에게 위험하다, 도로는 위험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근데 이런 것들이 어린이에게는 호기심을 유발한다는 겁니다. 왜? 왜 위험한지 꼭 이야기를 해줘야 하고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 이야기를 해줘야지 어린이들은 이해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로는 위험하단다, 자동차 조심하렴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오히려 어린이들에게 호기심을 유발해서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즉, 도로가 왜 위험한지, 자동차가 왜 위험한지까지 설명을 잘 해줘야 된다는 거, 혹시 저처럼 실수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 꼭 짚고 넘어갈게요. 즉, 어린이들은 그렇다 보니 도로에서 갑자기 뛰어들거나 횡단 중에 이제 부주의, 자전거 타다가 혹은 차내 안전벨트를 잘 안 차서 사고가 많이 난다고 하니 저희가 잘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운행 기록 장치에 대한 내용을 이제 조금 해볼게요. 자, 전자식 운행 기록 장치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게 뭐냐? 운행 기록 관련 신호를 발생하는 센서예요, 그냥. 신호를 뭐 변환하거나 증폭 장치나 정보를 보여주는 표시, 뭐 운행 기록을 저장하는 기억 장치, 뭐 이 정도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운행 기록을 이제 아무래도 운행 기록 장치다 보니까 기록을 한다라는 거겠죠.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6개월 동안은 보관을 해야 된다는 기준이 있고요. 운송 사업자는 저장 장치, 뭐 USB, CD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저장 장치에 보관해서 운행 기록을 점검 및 관리하여야 합니다. 즉, 이게 운행 기록 장치의 목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점검 관리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냐? 운행 기록의 보관, 6개월이죠. 그리고 폐기, 그리고 장치의 출력 점검 등 그런 것들 불량한 게 있는지 없는지 상태를 확인하는 게 운행 기록 장치의 점검 관리 내용이구나 라고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운행 기록 분석 시스템이라고 있는데 운행 기록 장치에 의해서 이제 기록된 것들을 어떻게 분석을 하는지 그 분석을 해주는 시스템에 대한 얘기가 되겠죠. 자, 자동차의 운행 기록을 실시간으로 저장해서 교통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운행 기록 분석 시스템은 교통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하고 있구나라는 거 이해해 주시고요. 자, 어떤 것들을 분석하냐? 자동차의 순간 속도, RPM 있죠. 분당 회전 속도라고 합니다. RPM, 그리고 브레이크 신호, 언제 브레이크를 밟았는지, 그리고 GPS, 그리고 방위가, 그리고 가속도가 저장이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해서 이제 교통사고 예방을 하겠다라는 건데, 자, 운행 경로에 대한 궤적을 분석하고, 운전자별 혹은 시간대별 주행 거리, 그리고 진로 변경 횟수, 과속, 급출발, 급가속, 사고 발생 요인이 어떤 거 있었는지 이제 분석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을 해서 자동차 운행 관리나 사고 예방, 그리고 운전자 교육, 운전자 습관 교정, 교통행정기관의 운행 경로 개통, 체계를 개선하는데 활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 자, 운행 기록 분석 시스템 정리해 보겠습니다. 교통사고 예방을 목적을 하기 위해서 자동차들을 분석을 하는데 그 분석, 자, 급출발, 급가속, 뭐 사고 발생 요인, 궤적 이런 것들 주행 거리 다 확인을 해서 사고 예방, 운전자 교육 혹은 교통행정기관의 개통, 체계 개선하는데 활용을 하고 있다. 이런 흐름 한번 담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의 장치에 대해서 이제 나옵니다. 자, 운전 자격증이라고 하면 자동차의 장치에 대해서 늘 나오고 있는데요. 한번 중요한 것만 보도록 할게요. 자, 제동 장치는 당연히 브레이크를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알고 계시겠지만 한번 쭉 설명드릴게요. 풋브레이크. 자, 제동장치의 종류는 풋브레이크가 있는데 발로 조작하는 브레이크, 주차 브레이크도 있고요. 뒷바퀴 좌우가 고정되는 이제 사이드 브레이크를 우린 주차 브레이크라고 얘기하죠. 자, 그리고 엔진 브레이크 있습니다. 요거는 가속 페달을 딱 놓으면은 딱 놓고 이제 저단계로 놓으면 속도가 후루룩 하고 줄잖아요. 그런 것들 이제 그런 걸 떨어지게 해주는 브레이크고요. ABS 있죠, ABS. 빙판이나 뭐 빗길 등 미끄러운 곳에서 브레이크를 할 때 핸들이 조정 가능한 거죠. 이제 브레이크를 사용을 해도 핸들 조정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게 ABS다 라는 것까지만 보고 넘어갈게요. 자, 그럼 조향장치에 대해서 볼게요. 조향장치는 말 그대로 이제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주행 방향을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것들을 이제 조향장치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표적인 게 핸들이죠. 자, 여기서 조향장치에서 중요한 것들이 나옵니다. 앞바퀴 정렬을 해야 된다. 말 그대로 앞바퀴가 잘 정렬되어 있는지 상태를 확인을 하겠다라는 건데요. 주행 중에 핸들 조작이 용이하게 하려면은 앞바퀴가 정렬되어 있어야 된다 라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토인이라는 내용이 나와요. 이거는 개념이 약간은 애매한데, 자, 앞바퀴가 있죠. 우리 앞바퀴를 보겠습니다. 앞바퀴의 앞쪽이 뒤쪽보다 좁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즉 앞바퀴 앞쪽이 약간 몰려 있는 거죠, 안쪽으로. 그걸 우리가 토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상태가 왜 중요하냐? 자, 타이어의 마모의 방지나 핸들 조작을 용이하게 합니다. 자, 안쪽으로 몰려 있으니까 타이어가 바깥쪽으로 벌려지는 것. 자, 앞으로 굴러갈 때 바퀴가 타이어가 밖으로 벌어지면서 튕겨나가는 역할을 방지해 주는 게 토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타이어의 마모를 방지를 해 주는 거고요. 이제 캠버라는 게 있는데, 캠버에 의해서 이제 토아웃, 토인의 반대 개념이에요. 토아웃을 방지를 해준다 라는 내용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캠버가 무엇이냐? 이건 어떻게 보면 캠버라는 단어로만 쓰진 않고요. 캠버 각을 원래는 좀 확인한다. 캠버의 각도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캠버에 대한 개념은 뭐냐면, 이제 자동차를 우리가 앞에서 볼게요. 앞에서 보면은 위쪽이 아래쪽보다 약간 아래쪽으로 기울어진 상태를 볼 수가 있어요. 사실 뭐 눈으로 보기 쉽지는 않은데, 이런 상태로 우리가 자동차를 탑니다, 보통. 그래서 이제 이거를 플러스 캠버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만약에 위쪽이 아래쪽보다 이제 더 기울어진 게 아니다 라고 하면 이제 마이너스 캠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내용들 복잡하니까 넘어갈게요. 즉 캠버란 핸들 조작을 용이하게 하고 토아웃 방지, 그리고 앞차축이 휘는 것을 방지를 한다. 캠버란 핸들 조작을 용이하게 하고 토아웃을 방지하며 앞차축이 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마찬가지 조향장치의 한 가지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캐스터, 조향장치 캐스터까지 볼게요. 자, 앞바퀴에 직진성을 부여해서 차의 롤링을 방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핸들의 복원성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뭐냐 이게? 자, 코너 돌고 우리가 핸들을 놓으면 다시 풀리잖아요. 그거를 캐스터가 해주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물론 내용이 굉장히 많지만 캐스터가 뭔지 이해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문제를 보고 충분히 유출해서 푸실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내용은 괜히 복잡하게만 하니까 다 빼고 이 정도만 보셔도 돼요. 자, 그러면 현가 장치 보겠습니다. 자, 요거를 속된 말로 우리는 쇼바라고 얘기합니다. 쇼바. 차량의 무게를 지탱하고 노면의 충격을 흡수해주는 역할. 쇼바 맞죠? 자, 쇼바의 종류 볼게요. 판스프링 있네요. 주로 화물 자동차에 사용이 됩니다. 판스프링은 구조가 간단해요. 하지만 승차감이 나쁘고 작은 진동을 흡수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뭐 적합한 스프링은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내구성이 크고 너무 부드러운 판스프링은 오히려 차체를 불안하게 하기 때문에 판스프링이 주로 화물 자동차에 사용이 된다는 것만 보시면 되고요. 이제 코일 스프링이라고 또 있네요. 자, 코일의 상단은 차체에 부착하고 하단은 차륜에 간접 연결한답니다. 자, 즉 요런 내용, 뭐 요런 거는 외우시기만 하면 되지만 어쨌든 코일 스프링은 승용차에 부착을 한다 라는 거, 요거 차이만 일단 외워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비틀림 막대 스프링이 있습니다. 뒤틀림에 대한 충격을 흡수하는 특수 금속이죠. 차도 뭐 뒤틀리는 상황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이제 비틀림 막대 스프링이 방지를 해준다, 흡수를 해준다 돼 있고요. 공기 스프링, 무거운 것들, 대형 차량, 버스, 그리고 뭐 군대 다녀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자, 두돈반 이런 군용 트럭 있죠. 그런 것들 공기 스프링이 다 되어 있다. 보시면 되고요. 충격 흡수 장치, 뭐 작동률을 채운다던가, 이제 그 채워진 실린더가 스프링의 동작에 반응을 해서 충격을 흡수를 해주는 게 이제 충격 흡수 장치. 충격 흡수 장치는 오일이 들어가 있구나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각종 현상들 시험에 자주 나오는 현상이고요. 이 내용 여기서 개념 잘 잡아주시면은 뭐 지게차, 굴삭기 자격증 따시는데도 무조건 나오니까 한번 보실 때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용은 굉장히 길지만 제가 쉽게 써놓은 거니까 요 정도만 일단 이해하시면은 문제 푸시는 데는 어려움은 없으실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베이퍼 록이라는 현상이 있어요. 자, 요건 뭐냐? 브레이크액이 기화가 돼서 브레이크가 잘 안 먹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브레이크 패드를 이렇게 딱 잡아주면서 원래는 브레이크가 돼야 되는데 그 브레이크 액이 나오는데 그게 기화가 되니까 기화되는 순간에 이제 틈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브레이크가 잘 안 잡히는 거예요. 그게 베이퍼 록이다. 그리고 모닝 록이라고 있는데 이제 습도가 많은 곳이나 오랜 방치로 인해서 브레이크 드럼에 녹이 쓴 거죠. 그러면은 브레이크를 잡았을 때 녹이 쓴 데를 이렇게 손으로 만져보면 엄청 거칠거칠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찰력이 너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브레이크를 내가 살짝만 잡아도 엄청 세지는 거죠. 즉 브레이크의 마찰력이 높아져서 지나치게 브레이크가 잘 드는 걸 모닝 록 현상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거는 뭐 정보 받으실 필요는 없고 서행하면서 브레이크를 살짝씩 밟아주시면 해결 가능하다라는 거까지 모닝 록 개념 잘 잡아주시고요. 순목 현상은 다들 잘 아시죠? 비 많이 오는 날 빨리 달리면은 막 차 미끄러지죠. 그 얘기인데 이제 타이어 홈에서 배수가 안 되기 때문에 미끄러짐이 발생을 하고요. 고속주행 금지로 마모된 타이어 교체로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페이드 현상 볼게요. 급 경사를 내려가거나 브레이크를 반복 사용할 때 라인이 가열됩니다. 자, 그러면은 브레이크의 제동력이 떨어진다라고 되어 있죠. 이 페이드 현상 뭐 자주 겪어 보시겠지만 사실 체감할 정도로 그렇게 잘 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페이드 현상은 단순히 식혀주기만 하면은 또 예방이 되는 거니까 큰 신경을 안 쓰셔도 되지만 너무 열받는다 그러면 페이드 현상이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정지거리, 이제 정지거리, 정지시간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잡고 가겠습니다. 요거 시험 문제 나오면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정지거리를 하면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공주한다, 그리고 제동한다, 정지한다 개념이 있는데 공주거리, 공주시간 먼저 볼게요. 자, 브레이크를 밟겠다는 운전자의 지각, 브레이크 밟아야겠다 라고 생각했을 때부터 브레이크가 작동을 시작하는 순간까지의 걸리는 거리를 공주거리라고 하고요. 그리고 작동할 때까지의 순간까지 걸린 시간을 공주시간이라고 합니다. 개념 잡으셨나요? 내가 브레이크를 밟아야겠다고 생각했을 때부터 밟아서 작동될 때까지의 시간이 공주시간, 그때까지 진행해서 차가 간 거리가 공주거리입니다. 그러면 제동거리, 제동시간은 그 이후부터겠죠. 브레이크가 작동 순간부터 자동차의 정지까지, 완전 정지죠. 정지까지 주행된 거리를 제동거리, 시간을 제동시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요 개념 이제 어느 정도 잡히실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정지거리와 정지시간은 뭐냐? 정지거리는 공주거리와 제동거리를 합한 거리를 정지거리라고 하고요. 정지시간은 공주시간과 제동시간을 합한 거리를 정지시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정지거리와 정지시간은 브레이크를 밟겠다는 운전자의 지각 순간부터 자동차가 완전 정지까지 걸린 시간과 거리라고 할 수 있겠죠. 이 개념 머릿속에 꼭 잡아주시면은 문제가 나왔을 때 절대 안 헷갈리실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어서 이제 도로 형태에 따른 교통사고 보겠습니다. 자, 안전 파트다 보니 교통사고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시험에도 많이 나오겠죠. 자, 도로 요인 볼게요. 아까 우리가 교통사고 3대 요인 중에 이제 도로 요인도 있었죠. 도로의 구조, 안전시설, 교통사고 발생과 등등의 도로 요인들이 이제 도로 요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봐야겠죠. 자, 평면 선형과 교통사고의 연관성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운전을 할 때 곡선 변경이 100m 이내일 경우 사고율이 높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2차 도로인 경우 사고율이 아주 높아진다는 거, 이 개념 이해해 주시고요. 그렇다고 해서 곡선부가 많다고 사고가 많은 것은 아닙니다. 곡선부가 오르막, 그리고 내리막 종단 경사와 중복되는 경우 사고율이 높아진다. 이 내용 나올 수가 있어요. 곡선부가 오르막, 내리막 종단 경사와 중복되는 경우 사고율이 높아진다. 라는 거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그 종단 선형과 교통사고가 또 연관이 있어요. 종단 경사, 이제 오르막과 내리막의 경사죠. 그 종단 경사가 커질수록 사고율이 높아진다. 당연하겠죠.
자, 그럼 이 곡선부에서 사고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볼게요. 일단 시거를 확보합니다. 시거라고 되어 있는데 약간 뭐 시야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편경사를 계산합니다. 편경사를 계산해서 곡선부 사고를 감소시키고요. 속도 표지와 시선 유도 표지 등 주의 표지와 노면 표지를 설치해서 운전자에게 주의와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곡선부가 오르막과 내리막의 종단 경사와 중복되면 사고율이 올라간다. 그래서 요거 유의해야 된다. 요거 내용 아까도 말씀드렸었죠. 곡선부가 오르막과 내리막의 종단 경사와 중복되면 사고율은 올라갑니다. 자, 횡단면과 교통사고의 연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차로수가 많으면 사고가 많다는 통계가 있지만 명확하지는 않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차로수가 많다. 그러면 사고가 많다라는 개념. 요 개념을 왜 말씀드렸냐? 시험에 나오진 않겠지만 일단 횡단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넣었습니다. 약간 옆으로 넓은 게 횡단면이구나. 요 개념 일단 잡으시고요. 자, 그럼 이제 어깨가 넓으면 차량의 이동 공간이 넓어지고 시야가 넓어지기 때문에 안정성이 커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기력거리가 넓은 곳에서는 사고율이 더 좁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차로 폭이 넓을수록 교통사고 예방에 효과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사고 많은 곳에 차로 폭을 넓히면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이 또한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또 자주 나오는 친구 중앙분리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보고 그 종류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방호 울타리형 중앙분리대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따로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넣기만 했고요. 자, 그리고 연석형 이제 중앙분리대가 있는데 연석의 중간에 이제 잔디나 나무를 심어 녹지 제공도 할 수 있고요. 운전자의 심리적 안정감에 기여를 합니다. 하지만 그 기능은 사실 사고가 났을 때는 미약하다라는 거 저희 모두 다 잘 알고 있죠. 그리고 광폭 중앙 분리대라고 있습니다. 자, 차로가 완전히 분리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분리시킨다. 보통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냐? 우리가 고속도로에서 빠져나갈 때 이렇게 그 사이에 이렇게 삼각형 같은 삼각지 같은 공간 있죠? 이제 그거를 우리가 광폭 중앙 분리대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즉 분리대의 폭이 넓을수록 분리대를 넘어가는 횡단사고가 적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 사고에 대한 비율도 낮춰지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 사고 방지의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중앙분리대의 목적은 사고 방지의 목적이 아니라 사고의 형태, 유형을 바꿔주는 것이 핵심이다라는 거 이 개념이 사실은 제일 중요해요. 시험에도 자주 나오고요. 즉 사고 방지의 목적이 아니라 사고 형태, 유형을 바꿔주는 것이 중앙 분리대의 역할이다라는 거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중앙 분리대 기능 조금 더 보도록 해야겠죠. 자, 상하 차도에 교통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폭 분리대는 사고 및 고장 차량이 약간 정지해서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도 하죠. 그리고 중앙 분리대가 있으므로 보행자의 안전이 보장되고 불법 유턴이 방지되고 야간에 대향차에 대한 현광 방지, 반대편 차량에서 오는 상향등 있죠. 그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거를 방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호 울타리의 기능은 횡단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하고요. 차량을 감속시킬 수 있고 차량이 대형차로로 튀겨져 나가지 않게 할 수 있어야 하고요. 차량의 손상을 줄일 수 있어야 합니다. 즉, 방호 울타리라는 것은 사고를 방지하는 것이 아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보다 사고 유형과 형태를 변형시키는 것이다. 라는 거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철길 건널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철길 건널목의 종류는 총 두 개가 있습니다. 제1종 건널목과 2종 건널목이 있는데 1종 건널목은 차단기, 경보기 등 교통 안전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고 건널목 안내원이 근무 중인 곳이다. 건널목 안내원이 있으면 1종 건널목이다. 근데 안내원이 없으면 제2종 건널목이다. 자, 건널목 안내원의 차이로 1종과 2종이 크게는 나눌 수 있다라고 우리는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 철길 건널목에서 사고 나는 원인은 무엇이냐? 일단 경보기를 무시해서 발생하는 원인이 많다고 합니다. 자, 철길에서 사고가 나면은 무조건 대형 사고겠죠. 그렇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합니다. 경보기 표지판 이런 거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되겠죠. 자, 이렇듯 철길 건널목을 통과할 때는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을 잘 확보해서 조심히 건넌다 라는 내용이 자주 나오니까 당연한 내용이 자주 나와요. 그런 것들 실수만 안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위험물 운행을 종료한 뒤 점검 상황 보겠습니다. 위험물 운행이 이제 내가 끝났어요. 그 다음에 뭘 점검을 해야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먼저 가스 밸브 이런 것들의 이완, 유격 벌어지지 않았는지 확인을 하고요. 경계 표지 및 휴대폰 등에 손상이 없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부속품들 있죠. 볼트, 너트 이런 것들의 연결 상태가 양호한지 확인을 하고요. 높이 검지봉이나 부속 배관 등이 적절히 잘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을 한다 라는 내용 머릿속에 담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전기가 들어가는 점등 장치의 점검 사항 보겠습니다. 전기 점등 장치의 점검 사항. 첫 번째, 전조등, 두 번째, 방향지시등, 세 번째, 제동등, 네 번째, 미등, 다섯 번째, 번호등, 여섯 번째, 실내등, 일곱 번째, 안개등. 자, 전기 점등 장치는 이 일곱 가지 점검해야 된다. 하지만 굳이 외우시기보다는 계속 듣고 하시다 보면은 아마 외우실 거예요. 자, 앞지르기 기준이 또 중요합니다. 앞지르기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도로 중앙선을 넘어서 앞지르기 할 때는 대항차, 반대편 차량이죠. 대항차를 확인을 해야 합니다. 자, 여기서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중앙선을 넘어도 되나요? 자, 물론 중앙선이 실선으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자, 그리고 앞차를 앞지르기 할 때는 앞차의 좌측으로 진행해야 됩니다. 이거 우측으로 진행한다라는 페이크 문제가 자주 나오니까 앞지르기는 좌측으로, 앞차의 좌측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거. 자,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이런 거 우리 평소에 앞지르기 할 때 1차선이죠. 앞지르기 차선은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앞지르기 금지 장소인지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나왔었죠. 중앙선이 실선인 경우에는 앞지르기를 할 수 없지만 중앙선이 점선인 경우에는 가능하다라는 거 이해해 봐주시고요. 앞지르기에 필요한 거리와 시야가 확보된 후 당연히 앞지르기를 해야겠죠. 자, 계절별 운전 특징 요약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대한 내용이 많은데 제일 자주 나오는 내용 그리고 우리가 헷갈릴 만한 내용들만 정리를 해봤어요. 자, 먼저 봄의 운전 특징 볼게요. 춘곤증이 유발되죠. 춘곤증, 밥 먹으면 졸리죠. 그건 식곤증이지만 봄에 왠지 졸립니다. 자, 그리고 변화하는 기후 조건에 잘 대처해야 합니다. 자, 여름에는 무더위, 굉장히 덥죠. 대한 시야 변화가 많고요. 아지랭이 이런 것들 있죠. 그리고 비 많이 오죠. 빗길 운전 조심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가을 볼까요? 가을에는 국도 주변에 트랙터, 경운기통이 많아지죠. 왜? 추수해야 되죠. 자, 그리고 심한 일교차가 가을에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개가 집중 발생하기 때문에 유의해야 되고요. 겨울 볼게요. 겨울에는 자동차의 충돌, 추돌, 이탈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자, 작년 겨울만 생각해도 사고 엄청 많았죠. 눈이 많이 와서 정말 수도권 분들은 많이 고생하지 않으셨나 싶습니다. 자, 어쨌든 이 계절별 특징, 이런 특이한 것들 꼭 머릿속에 담아 주시고요. 자, 이제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볼게요. 고속도로 교통사고 발생 시 대처 요령. 자, 일단은 2차 사고 방지를 해야 됩니다. 안전 삼각대를 설치하고요. 갓길로 차량을 이동해야겠죠. 자, 그리고 차량 안이나 주변에 있지 말고 안전한 장소로 대피를 해야 합니다. 2차 사고 방지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고속도로 터널에서 화재가 났을 때 행동 요령이 또 있습니다. 자, 먼저 가능하다면 차량과 함께 터널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피가 불가하다면 최대한 갓길로 정차해서 구급차나 소방차가 들어올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되고요. 엔진을 끄고 키는 꽂아 둔 채 차에서 하차해서 대피를 합니다. 자, 키는 꽂아 둔 채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비상벨 등으로 일단 화재를 알리고요. 조기 진화가 어려운 경우 터널 외부로 무조건 대피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밖에 추가로 사람을 구출해준다 이런 내용들도 있으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맞는 내용이다라고 생각하면은 맞는 거니까 본인에 대한 확신을 좀 더 가지시면은 문제 푸는데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고속도로 운행 제한 차량 단속 기준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 과목에서도 나온 내용이 있기 때문에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볼 수 있죠. 자, 고속도로 운행 제한 차량은 축하 중인 10톤, 총 중량 40톤을 일단은 초과되면은 제한이 됩니다. 그리고 적재물을 포함한 차량 길이가 16.7m, 폭은 2.5m, 높이는 4m 초과 차량은 고속도로 운행 제한을 할 수 없고요. 하지만 뒤에
도로교통부의 안전 승인을 받은 경우 높이는 4.2m까지 가능하다라는 것까지 외워주시면 되고요. 적재 분량 차량들이 또 제한이 됩니다. 스페어 타이어를 적재를 대충 했거나 편중 적재를 많이 한 거죠. 뭐 쌓아서 더 쌓아서 하거나, 그리고 덮개가 불량하거나 덮개가 없는 경우, 그리고 액체 탱크 트럭에 대해서 얘기 나오겠죠. 액체가 뭐 누수되고 있거나 누유되고 있는 차량은 당연히 제한되고요. 낙하가 우려되는 차량, 그리고 사고 시 견인을 하는데 도로에 막 파장품이 흩어질 것 같은 차량들, 그런 것들은 이제 고속도로 운행에 제한이 된다라는 거 상식적으로 한번 잘 고민을 해보셔도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포인트 한번 좀 잡아 볼게요. 자, 고속도로 운행 제한 차량에 대한 이해를 하려면은 일단은 도로가 파손돼. 도로 걱정을 한번 좀 해줘야 됩니다. 너무 무거우면은 도로가 파손되면은 고속도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또 사고가 2차 사고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리고 교통을 혼잡하게 만들면은 제한을 합니다. 그런 개념, 뉘앙스도 있고요.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차량들도 제한이 됩니다. 자, 뭐 길이가 길다던가 폭이 넓다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즉 이런 내용들이 어떤 표현으로 시험에 나올지는 몰라요. 하지만 이 내용에 대한 전체적인 개념을 잡고 이해를 하신다면 충분히 대비가 가능하니 너무 많은 내용들을 다 외우시는 건 너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개념에 대한 이해 하시면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3과목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다음에는 4과목 이제 기본 해설 드리면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